네. 바로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앞 시간부터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물론 그 앞전 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독립변수, 종속변수, 외생변수, 억압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의 정의는 이제 끝나는 것이냐? 그러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이제부터 조사론 시작이에요. 엄청난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동영상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그냥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서두 빼고요. 자, 이번에는 조사 설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조사 설계는요,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도를 우리가 잘 그려야 집이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지어지면서도 튼튼하게 지어질 거잖아요. 마찬가지 조사론에서도 조사 설계를 잘 했을 때 우리가 원했던 어떤 조사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 설계를 짜면서 더 많이 고민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얻고자 했던 그 문제의 해답들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변수의 변량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사 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영향력을 미칠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통제해 나가겠죠. 그러한 변수들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을 적절하게 통제해 줌으로써, 즉 외부의 영향들을 적절하게 커버해 줌으로 인해서 어때요? 둘 간의 인과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만큼 사전에 준비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인과관계예요. 연구 가설에서 보통 뭐라 그랬어요? A면 B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독립변수라고 그랬고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다 B다 해서 이 A는 독립변수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A면 B다를 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 것을 다른 말로 인과관계라 그럽니다. 인과관계. 그래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A면 B다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인이면 결과, 이 관계를 우리가 규명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A가 B의 원인이다 그러면 뭐예요? A와 B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증명되는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죠. 아, 가설이 그런 거군요. 그래서 가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인과관계네요. 맞아요. 인과관계예요. 자, 그러면 인과관계가 이 원인과 결과가 성립되려고 그러면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변성이라는 거죠. 공변성은 뭐냐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상관성이라고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A가 변할 때 B도 같이 변해야 되는 거죠. A가 변했는데 B가 멈춰 있어. 그러면 A가 B의 원인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A는 변하는데 B가 가만히 있으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죠. 반대로 A는 가만히 있는데 B만 막 들락날락해요. 올라갔다 낮아졌다 그래요. 그러면 B도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적어도 이 A와 B 변수가 같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A와 B가 같이 변해야 된다. 이것이 공변성이에요. 공변성. 두 번째는요. 그래서 공변성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상관관계 R값을 통해서 공변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우선성.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을 얻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뭐라 그랬어요? 사후 가설 검증이라 그랬죠. 가설을 나중에 세우는 것, 이것도 시간의 우선성이죠. 비윤리적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인과관계도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러면 뭐가 뭐보다 앞서 변해야 되겠어요. 원인이 앞서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뒤따라 변했을 때 이 A를 B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B가 변했는데 나중에 A가 변해요. 그런데 A를 B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독립변수가 원인에 해당되니까 독립변수가 항상 먼저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변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통제성이에요. 통제성은 우리가 계속 얘기 나온다 그랬잖아요. 독립과 종속이 나올 때 계속 통제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4의 변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통제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원인과 결과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얘가 얘의 원인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바로 뒤에 설명을 할 건데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거죠. 너무 좋은 우유가 개발이 됐어요. 이 우유를 먹으면 성자 키가 그냥 한 달에 10cm씩 자란대요. 1년에 10cm라고 그럽시다. 1년에 10cm씩 자란대요. 욕 아니고요. 정말로 그렇게 자란대요. 그래서 우유를 계속 먹였어요. 그랬더니 자랐어요. 자, 그러면 10cm가 자랐어요. 1년 뒤에 됐더니, 자, 그러면 그 우유는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됐나요? 안 됐나요? 우유를 먹였더니 정말 10cm가 자랐어요.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는 청소년은 1년에 우유를 안 먹어도 10cm는 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성장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10cm가 자랐는지 아니면 우유를 마셔서 10cm가 자랐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연구만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 통제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통제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네, 두 집단을 만드는 거죠. 두 집단을 같은 연령대를 하면 더 좋겠죠. 아까와 같이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같은 연령대의 두 집단을 설정한 다음에 이쪽은 우유를 먹게 하고 이쪽은 우유를 먹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유를 먹지 않은 집단이 10cm 자랐는데 우유를 먹은 집단이 12cm 자랐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유가 적어도 2cm 자라는 청소년에게도 2cm의 영향력 추가로 더 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연구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우리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집단은 우유를 못 먹게 하고 이 집단은 우유를 먹게 하잖아요. 아무리 동의를 받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는 비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우유를 먹게 하고 인위적으로 우유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연구의 윤리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 3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다? 공변성. A와 B가 같이 변해야 된다. A는 가만히 있는데 B가 변하거나 B는 가만히 있는데 A가 변하거나 이러면 공변성이 없어서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변성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된다 그랬어요? 시간의 우선성. 항상 원인은 결과에 앞서서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가 뒤따라 와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끝으로 뭘 얘기했었죠? 네, 통제성. 이 원인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맞더라도 그 외에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는 변수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통제해 줘야만이 이것이 정말로 설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통제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아까 나이와 같은 변수가 아예 영향을 못 미치도록 한다든지, 그 시간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아예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변수의 영향의 정도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나이가 같은 나이대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영향력이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동일한 상황에서만 연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이는 동일한 상황에서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통제 변수를 다양하게 통제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어렵나요? 그죠? 어렵지는 않죠.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이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부터 또 설명할 것이 뭐냐 하면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예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인데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조사 설계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조사 설계를
잘 짜는 것은 뭐예요? 조사 설계를 잘 짜는 것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잘했다라고, 제가 어떤 보고서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잘했어요, 연구를 잘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세웠던 조사 설계가 타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타당하다. 자, 근데 그 타당에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설계를 잘하면 내적 타당도도 좋고 외적 타당도도 좋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나중에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신뢰도는 이거예요. 반복 측정했을 때 같은 결과값이 나오느냐, 이걸 신뢰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만난다라고 쳐요. 아니면 애인을 만난다라고 쳐요. 애인을 만나는데 동일한 상황에서 애인의 반응이 늘 동일했어. 그러면 신뢰되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편안하잖아. 그런데 동일한 상황인데 어떨 때는 짜증내고 어떨 때는 이해하고 어떨 때는 좋아해요. 참 성격이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죠. 신뢰라는 단어는 이럴 때 써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때 같은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을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타당도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너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한 거 맞아? 라고 얘기할 때 타당이라는 단어를 그럴 때 쓰는 그 타당이에요. 그래서 정확하냐라는 거죠. 너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얻었느냐가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타당도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적 타당도, 내부적으로 타당도도 높아야 되고 외부적인 타당도도 높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부와 외부가 뭘까? 이거를 보면 되겠죠. 내부와 외부,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어때요? 이 전체 집단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진 전체 집단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죠. 모집단. 저는 목 아프고 전체 집단은 모집단. 자, 이 모집단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좋은데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아닌 이렇게 부분을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반복해서 배운다 그랬죠. 이렇게 부분을 연구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화장품 할 때 뭐 한다 그랬어요? 샘플 한다 그랬잖아요. 샘플이라 그랬잖아요. 영어로는 샘플이고 뭐예요? 우리말로 표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표본을 설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은요, 실질적으로 이 전체가 아니라 이 대상을 상대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표본을 상대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표본조사라 그러죠. 전체를 상대로 연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표본을 상대로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증명을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자체가 잘 됐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이루어진 인과관계가 제대로 잘 규명됐을 때를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인과관계는 어디에서 인과관계예요? 이 표본 안에서의 인과관계죠. 그런데 이 표본 안에서 인과관계가 아무리 잘 정의되어졌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모집단의 생각을 알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진 값이 얼마나 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느냐라는 거죠. 이 모집단, 표본 조사의 결과를 모집단에 얼마만큼 대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일반화라 그래요. 일반화. 그죠? 이것을 얼마나 모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연구 대상 외부에죠. 그래서 외적 타당으로는요, 일반화의 얘기예요. 일반화. 그래서 연구의 일반화가 높다라는 것은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것이고, 연구의 인과관계가 높다라는 것은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는 뜻이고, 내적 타당도는 이 표본 안에서의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외적 타당도는 이 표본의 조사의 결과가 얼마나 모집단 전체의 생각을 대표하느냐, 그것이 일반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안 되죠.
자,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인과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인과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해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요인들이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적 저해 요인과 외적 저해 요인이 있어요. 내적 저해 요인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과관계 안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저해 요인들이고, 외적이라는 것은 이 외부 사건과 관련된 것이죠. 대부분은 이 인과관계에 관한 얘기니까요. 한번 봐볼게요. 첫째, 역사라고 해요. 우연한 사건, 외부 사건, 역사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나와버리기도 해요,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들을 같이 아셔야 돼요. 뭐예요? 우연한 사건, 역사.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뭐냐면 말 그대로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아니면 과거의 역사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를 잘못 설명되어질 때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아들이 방과후 수업에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런데 피아노 아니고 방과후 학습에서 산수를 배웠어요. 산수를 배웠는데 나중에 시험을 엄청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서 이렇게 나오죠.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산수 점수가 상당히 상향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들은 방과후 수업에서 수학을 배우는 것은 부분적이고 원래 수업에서 수학이라는 것, 산수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방과후를 우리가 원인으로 둬서 방과후를 했고 수학 점수가 좋으니까 마치 방과후가 수학 점수에 영향을 미친 원인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버린 거죠. 뭐를? 방과후 외에 이 친구가, 우리 아들이 일반 정규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외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방과후 수업 외에 외부 사건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데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외부 사건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쓰일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역사라고도 했죠. 역사는 과거의 경험이 외부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인을 잘못 규정하는 외부 사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통 우리나라는 시험 볼 때 미역국을 잘 안 먹죠. 미역이 엄청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진다고 미역국을 잘 안 먹죠. 그런데 이 엄마가 하루는 생각 없이 미역국을 끓인 거야. 이 친구가 아주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래서 이 아들은 참 효심이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준 것을, 그런 어떤 약간 미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역국을 맛있게 먹고, 엄마 오늘 미역국은 너무 맛있는데 시험도 나 가서 잘 볼게.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이게 뭐예요? 효자라서 그런가요? 네, 권선진학이 여기에 있었네요. 합격을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인식이냐면 시험 볼 때 미역국을 먹으면 아주 점수가 좋아, 이러한 생각을 이제 고정관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어떤 시험을 볼 때 이 친구들은 계속 뭘 해요? 미역국을 먹는 거죠. 역사에 의해서,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외부 사건과 역사는 같이 묶어서 설명되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숙효과, 성장효과예요. 시간의 성숙 또는 성숙효과, 성장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에서 다른 요인이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성장에 의한 원인이다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예를 드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한 집단은 우유를 먹였더니 키가 엄청 컸어요. 자, 그런데 그 성장의 원인이 우유를 먹인 것 때문에, 그 우유가 정말로 영양분이 좋아서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오류에 해당된다라고요? 성장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유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유에 의한 성장인지, 아니면 우유를 안 먹더라도 성장하는 시기, 왕성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을 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정말로 우유가 원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예는 또 이러한 거죠.
어떠한 일이 어르신의 건강에, 노인의 건강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를 할 때 어떠한 일을 했더니 정말로 안 좋은 건강이 더 안 좋아져요. 근데 과연 이 어떠한 일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이 안 좋아졌는지, 어르신들이 이미 심한 노화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건강이 안 좋아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처럼 자라나는 아이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보통 이러한 성장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히 아까 얘기했었죠. 통제라는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검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검사 효과는 이름도 많고 별명도 많아요. 검사 효과, 시험 효과, 테스트 효과, 측정 효과, 주시험 효과. 엄청 많죠? 많네요. 검사 효과, 테스트 효과, 측정 효과, 시험 효과, 주시험 효과. 그렇게 많은데, 검사 효과는 말 그대로 한번 검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예요. 보통 사전, 사후 검사에서 발생하죠. 자, 내가 IQ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A라는 교육을 받으면 IQ가 더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연구자는 이렇게 했죠. A라는 이것을 하기 전에, 어떠한 교육을 받기 전에 IQ를 검사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한 거죠. 다음에 또 IQ를 검사를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때는 IQ가 70인데 이때는 90이 나왔어요. 제 IQ가 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90 정도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육으로 인해서 IQ가 20점이나 올라갔으니까 저 교육은 엄청 좋은 교육이겠네요. 누군가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거 맞나요? 자,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때 IQ 검사는 처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잘 몰랐고, 그래서 버벅대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나가서 70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한 번 했었잖아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한 번 했었기 때문에 그 문항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아요. 100이면 100개 다 모르지만 한두 개는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번 했던 것이 다음 할 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검사 효과, 시험 효과, 테스트 효과, 측정 효과, 이러한 단어들을 쓴다라는 거죠. 자, 이 효과 여러분들도 있죠?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한 번 시험 봤는데 뭔가 잘못돼서 또 시험 본대. 그런데 같은 시험 문제로 본대. 그럼 처음보다 두 번째가 공부를 안 해도 시험 점수가 훨씬 높겠죠? 그럼 뭐 때문이에요? 검사 효과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검사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검사 효과를 없애는 방법, 같은 시험지를 하지 않고 다른 시험지를 하면 좋겠네요. 그죠? 처음에 IQ를 하더라도 A와 두 번째 하는 B가 동일한 검사지가 아니라 다른 검사지라면,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봤는데 뭔가 잘못돼서 중간고사를 새로 봐야 돼요. 그런데 같은 처음에 봤던 시험지로 보려고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아까 측정 효과, 테스트 효과, 시험 효과, 측정 효과, 테스트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 똑똑한 선생님이 그럼 이번에는 문제를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A를 바꿔서 B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B를 했던 것이 A와 얼마나 같냐라는 거죠. 보통 열심히 한 사람은 B도 점수가 좋아야 되는데 처음에 했던 데는 7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했더니 60점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이 과정에서 했던 독립변수는 불필요한 것이었을까라는 거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난이도의 문제죠. 처음에 했을 때는 엄청 쉬운 문제였는데 두 번째는 도구가 다르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독립변수가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마치 낮아진 것처럼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도구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도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구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어때요? 얘와 얘의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사용해야 되겠죠.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은 뭐예요? 반복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느냐가 신뢰도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유사한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도구 효과를 낮추기 위해서는요. 다음 또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통계적 회귀예요. 자, 통계적 회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1급 시험이나 시험 문제를 볼 때요,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통계적 회귀에 매우, 아주,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통계적 회귀인데, 통계적 회귀를 풀어 쓴다면 이거예요. 어떤 검사를 했는데 점수가 아주 높거나 아주 낮았을 때는
다음 검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주 높았던 경우는 점수가 일반적으로 낮아지고 점수가 낮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높아지는, 말 그대로 어디로 회귀가 되냐면 평균값으로 회귀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통계적 회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우연찮게 이번에 99점을 맞아버린 거예요. 대박, 내가 99점 실력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시험 보면 보통 어떻게 될까요? 99점을 유지할 확률보다는 좀 떨어져서 80점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한 번에 시험을 봤는데 내가 이러지 않을 건데 왜 갑자기 40점이 나와버린 거죠. 황당. 그래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내가 좀 더 노력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60점 이상은 받겠죠. 이렇게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는 약간 평균값에 가깝게 회귀되는 오류를 통계적 회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또 요인이 뭐냐 하면 실험자의 상실, 그러니까 피험자의 상실이죠. 내 강의를 받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받고 나서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 강의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아셨죠? 근데 언제 평가해? 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10강이든 20강이든 30강이든 100강이든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평가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모든 강의가 끝났을 때 제 강의를 본 사람의 평가 점수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반적으로는요. 네. 거기에서 막 떠나가죠. 그죠? 아,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강사가 더 많아. 그러면서 1명 떠나고 2명 떠나고 3명 떠나요. 막 떠나가는 거예요. 억울해. 처음에 100명이 받았는데요. 나중에 봤더니 1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10명을 상대로 설문을 했어요. 김진훈이라는 복지인 연구소 김진훈이 만족도, 이 강좌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100명 중에 90명이 다 떠나가 버리고 10명밖에 안 남은 거죠. 자, 만족도가 높게 나왔을까요? 적게 나왔을까요? 네, 그래요.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90명이나 떠나갔는데 어떻게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구라치지 마세요. 아니요. 남아있는 사람은 적어도 어떻게 해서 남은 거예요? 내 스타일과 내 강의에 만족해서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험자가 상실됐을 때 남아있는 상대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점수가 일반적으로 높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90명이 떠나간 것을 보면 분명히 강의를 못하는 건데 남은 10명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강의는 잘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 원인과 결과의 값을 잘못 왜곡시켜버리니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선택과의 상호작용인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선택의 편의가 있다라는 거죠. 선택의 편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 자체에 편의가 있어버리면 그 나중에 연구하는 것 자체는 이미 연구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때, 우리가 실험 대상자를 선택할 때부터 이러한 왜곡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확산이에요. 확산. 모방, 확산의 효과인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여기에만 독립변수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여기에만 특강을 해주는 거죠. 여기는 특강을 받지 않았어요. 이 두 반은 엄청 친한 반인데 여기에만 특강을 와자자자자 김준훈이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합격률이 높고 여기는 낮아야 되는데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둘 다 합격률이 비슷해. 이거는 뭐냐면 보통 특강을 받았으면 합격률이 높아야 되는데 합격률이 좀 떨어지고 여기는 특강을 안 받았으니까 합격률이 낮아야 되는데 합격률이 좀 높아요. 상대적으로. 이유를 봤더니 뭐냐면 여기에 특강을 받아서 이건 꼭 시험에 문제 나와 열심히 해 라고 한 것들을 친구들이 친하니까 이쪽에다가 정보를 다 날려준 거예요. 이렇게 모방과 확산의 효과가 확산됐죠? 또 여기서 모방했잖아요. 이렇게 모방과 확산으로 인해서 이 독립변수가 정말로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랑 비교해보니 큰 차이가 없으니까 영향력이 없다라고 해버릴 수 있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왜곡시켜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의 저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편향된 선별. 아까 선택의 편의와 편향된 선별은 다른 거죠. 선택의 편의는 뭐냐면 처음에 선택할 때부터, 모집단을 선택할 때부터, 표집을 할 때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거고요. 편향된 선별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죄송해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자체가 애시당초 비교할 수 없는 집단인 거죠. 효과를 애시당초 비교할 수 없는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그렇게 나눴으면 그 결과는 이미 얘기해놔보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험 집단은 남자로 하고 통제 집단은 여자로 넣어버린 거죠. 그러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를 갖고 실험 집단에서는 이만큼 좋았고 통제 집단보다 이만큼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을 편향된 선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적 타당도를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항상 2번, 3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앞부분에 열심히 하시면 뒷부분의 공부가 항상 쉬워집니다. 앞부분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뒷부분에 갔을 때 앞부분의 용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